전세 사기 지원 대책 가지고 지금 매일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도 드려보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이야기도 한번 섞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겠다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최소 1조 정도 손실이 나는데 이거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오늘 통과가 됐는데 이 개정안이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거의 한 몇 주 전부터,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전세 사기 뭐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뭐 부서이기도 하고 뭐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죠. 이제 야당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본회의에 이제 올렸고 오늘 이제 막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은 국민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계속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국민 부담이 높기 때문에 거부권을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워낙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 서민의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사기에 휘말렸고 거기서 이제 피해도 입었고 뭐 몇천, 뭐 몇 억을 날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이제 화가 엄청 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미리 지금 선빵을 때린 거야. 뭐냐? 정부가 지금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이 있다. 우리 안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로 가자는 거지. 지금 특별법 자체를 다 반대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을 보호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통과 하루 전에 사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거부권을 쓴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제 전세 사기라는 거는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내가 보증금을 1억을 걸었는데 경매 넘어가서 다 따져보고 나니까 한 3, 4천도 못 건질 것 같아. 한 5천 건지면 많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나머지 4천, 5천 손해본 거 어떡하죠? 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4천, 5천 손해본 거를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이 돈 누군가한테 받아내고 싶죠. 근데 주인은 이미 뭐 명의를 막 수백 개를 받아놓은 뭐 노숙자, 신용불량자 뭐 이런 사람들이야. 어차피 나 돈 없는데 하고 깜빵같게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아니고는 보증금을 돌려주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하면서 뭐 이게 팔려야지 돈이 주죠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이 결국에 누군가한테 보전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낙찰자한테는 못 받아. 이건 못 받습니다. 그런 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지? 라고 생각하니까 국가가 좀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경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집들이 경매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 집이 1억이든 1억 2천이든 뭐 얼마든 뭐 이렇게 시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세보다 뭐 더 주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없으니까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정해져요. 그럼 예를 들어 1억 시세인데 한 8천에 누가 샀어. 그럼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빚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받을 사람들을 쭉 쓰세요 해가지고 배당이라는 걸 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쓰세요 했는데 1순위가 은행, 뭐 2순위가 뭐 어디 뭐 무슨 저축은행, 3순위 됐더니 윗집 사는 뭐 할아버지, 4순위는 옆집 사는 할머니, 5순위가 나네. 근데 돈을 받더니 돈이 얼마 없어. 그래서 빚 정리를 1순위, 2순위, 3순위 했더니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는 일이 사실 이 경매 프로세스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으면은 뭐 쭉쭉쭉쭉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경매 당하면 막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뭐 프로세스가 뭐 좀 약간 그 슬픈 일들도 있고 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긴 하지만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냥 부동산 판매 방법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중개사한테 가서 파나 경매로 파나 파는 그 행위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게 낙찰 금액보다 작잖아요. 작으면은 모두가 돈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 돈을 받아야 되는 빚쟁이들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낙찰이 1억 1천에 됐어. 그러면은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고 나면 1천만 원 남아. 그럼 1천만 원 남은 거를 누가 갖죠? 이게 국가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 경매 진행 비용 이런 것들 다 빼고 남으면 소유주가 받는 거예요. 왜? 부동산 판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소유주가 받는 거라는 개념은 반대로 돈을 모자라게 하면 어떡하죠? 돈이 모자라게 낙찰되면은 소유주가 빚이 여전히 남는 거야. 그래서 그 소유주한테 또 돈을 요청을 해야 돼. 또 가압류를 걸고 압류 전환해가지고 또 뭐 경매 칠 거 경매 치고 통장 압류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유주들이 이미 빈털털이다. 나 깜빵 갈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빚이 낙찰 금액보다 작은 거를 무조건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구조로 짰으면 사기라는 겁니다. 아니 빚을 한 2억 정도를 어떻게 만들어놨어. 빚쟁이들한테 한 2억 받았어. 근데 이거는 시세가 아무리 봐도 1억밖에 안 돼. 이런 걸 알고도 전세입자를 맞췄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라는 거죠. 왜? 낙찰 금액이 빚을 넘어갈 확률이 제로인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기냐 아니냐 논란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구조를 짰느냐 안 짰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게 특정됐다라는 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게 사기라는 게 확정이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돈 받기 힘든 구조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경매 넘어가 봐야 어차피 이 세입자가 돈 받기가 힘든 구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세보다 높은 빚이나 대출, 뭐 전세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를 해주냐 안 해주냐 가지고 지금 정부랑 지금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만 말하면요. 야당의 개정안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자라는 거고 정부 안도 세금으로 구제해주자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당 개정안은 이겁니다. 정부가 먼저 돈을 좀 줘라. 공공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정부랑 마찬가지니까. 정부가 먼저 돈을 줘. 그 다음에 경매를 진행하자. 왜냐하면 경매 진행하려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동안 이 세입자였던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돈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당한 이 집에서 막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기가 힘드니까 돈을 좀 먼저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살 사람들은 살고 하면서 낙찰되면 이제 그때 가서 빚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당 개정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공공기관한테 매입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보증금 8천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8천 권리를 파는 거야. 누구한테?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뭔 죄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악성 채권 하나 받았어. 근데 돈을 돌려줘야 돼. 왜? 선구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먼저 줘요. 그다음에 이 악성 채권을 막 모았어.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막 모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경매를 잘 쳐가지고 받아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디냐? 여러분들 허그라고 하면 많이 압니다. 허그. 여기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도 막 받고 분양가 같은 것들도 막 여기서 막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주택도시기금이 뭐냐면 우리가 맨날 돈 붓고 있는 청약통장 저축 있죠. 이게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10만 원을 수백만 명이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수십조, 수백조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약 통장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거는 청약 받을 때까지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조금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이걸로 이제 보증도 서주고 막 하는 겁니다. 이런 돈을 빼가지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먼저 주라는 거야. 어차피 이 허그가 이런저런 보증 같은 것도 막 쓰고 이런 전세 보증 보험도 막 들어주고 하니까 어차피 너가 좀 피해 입은 거 좀 더 봐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허그가 이 전세금을 보증 보험을 쓰다 보니까 작년에 3조 8천억을 적자를 봤어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전세 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고 경매 넘어갔는데 떼이고 이런 돈들이 이제 막 쌓이다 보니까 원래는 그래도 한 3천억씩 벌던 회사인데 순식간에 그냥 한 15년치를 날려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더 간다는 거지. 올해 또 적자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보증보험을 쓰면 쓸수록 계속 적자가 이제 막 생기는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못 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우려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조가 이미 적자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물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플러스 알파의 이제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악성 채권을 사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게 누구 돈이냐? 결국에 청약 통장에 넣은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또 빵꾸 나면 누가 메꿔줘요? 어떻게든 이제 세금으로 메꾸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다르냐? 똑같습니다. 정부안도 제가 읽어보니까 결국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거를 LH한테 넘기겠다. 보통 정부는 이제 LH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하나 사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LH야 네가 좀 책임져라. 제가요? 또요? 야, 네가 좀 해.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LH가 물어줘. 자, 정부 주장은 이겁니다. 돈을 얼마나 돌려줄지 어떻게 하냐. 그 부실 채권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보면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잘 평가를 해가지고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근거도 없고 어떡하지 이거 뭐 애매하다 이게 지금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경매 후에 돌려줍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 주장은 뭐 예산이 안 들어가냐? 아닙니다. 자 여기도 신박한 방법이 나와요. 자 우선 경매를 빨리 진행합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세입자들이 뭐 고통받기 때문에 경매로 잘 진행을 안 했어요. 유예를 해주고 그 집에 이제 계속 살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경매를 빨리 갑시다 그냥. 자 그러면 경매로 가면 세입자들이 돈을 날릴 위험에 처해지겠죠. 누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LH가 낙찰 받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조삼모사야. 조삼모사인데 자 선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LH가 주인이 돼줄게. 제가요? 네가 사. LH 이런 겁니다. 그래서 LH가 물건을 개별로 이제 감정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라가 1억짜리야. 그러면 이 1억짜리를 딱 봤는데 감정 평가를 해봤어. 그래 뭐 한 1억 1천, 1억 2천도 받을 수 있겠다 정도로 감정 평가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금액과 낙찰 금액은 이제 LH가 낙찰 받을 거니까 이거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이거 사면 폭탄인데. 그러니까 LH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H가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근데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 8천이야. 근데 감정이 1억이라고 쳐요. 그럼 2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근데 2천만 원을 LH의 이익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2천만 원을 LH의 이익으로 보면은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보증금 손해 보신 거 있으면 보증금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안을 요약하면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 감정가랑 낙찰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이걸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면 이게 누가 내는 돈이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세를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입찰을 해서 내가 낙찰이 됐어. 그러면은 이게 누가 돈 번 거야? 아무도 돈 번 게 없는 거잖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정을 그래 이건 한 1억 2천은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8천에 썼어. 그래서 8천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4천만 원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1억 2천에 팔아야지 내가 돈 번 거지. 근데 나는 감정을 1억 2천에 했는데 8천에 샀기 때문에 4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라고 간주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돈에 4천만 원의 여유금이 생긴 거라고 보고 이걸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없잖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1억에 거래되는 물건이 있다고 칠게요. 얘는 1억이 진짜 맥시멈이야. 요즘 분위기 정말 안 좋아가지고요. 와 이거 중개사분들 1억에 겨우 팔아요 라는 거를 이제 LH에서 1억 2천에 감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제 빌라 감정을 이제 경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 평가서를 보면요. 기존의 인근 집원에서 경매를 당했던 물건의 감정가,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뭐 거래 내역 같은 걸 막 조합을 해가지고 가중치 줘가면서 대략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라고 추정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라는 게 시세 조사가 정말 어렵거든요. 감정은 사실 어떤 사심이 들어간다거나 잘못된 통계가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었지. 왜냐하면 유찰이 쭉쭉쭉쭉 되면서 낙찰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세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사실 대충 해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익으로 본다는 거니까 이 감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냥 감정가대로 사준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내가 이게 시세가 1억이든 9천이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감정을 1억 2천으로 했으면 1억 2천만큼 차액을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금 지원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회수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회수할 수 없으면 LH가 부채로 떠안는 겁니다. 자, 그러면 LH가 이제 이 집을 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집을 이제 공공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 집이 이제 공공주택으로 전환이 되는데 임대주택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이니까 누군가 살게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사느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삽니다.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은 무상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은 그냥 살아라. 그럼 10년 동안 사는 뭐 월세든 뭐 전세 이자든 뭐든지 간에 그게 이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추가로 10년을 더 살아도 된다. 그럼 20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은 그냥 사는 거고 10년 더 살 거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용의 50에서 70% 정도 시세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월세 한 절반 정도를 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년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정도 살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료 혜택 본 것만으로도 원금 회복을 거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LH가 이제 부채로 산 거니까.
거니까. 그럼 이걸 팔았을 때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 그동안에 어떤 이자 지원한 것들 뭐 고려해가지고 그 이상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은 LH에서 우선은 매수를 하고 시간을 쭉쭉 끌고 가면서 나중에 뭐 팔거나 아니면 뭐 이걸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중 가가지고 결국에 이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거기 경매당한 집에 뭐 20년 동안 살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뭐 화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나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거주한다는 게 뭐 스트레스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전적인 혜택을 이제 할부로 계속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안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장 재원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죠. 어쨌든 이걸 좀 싸게 낙찰 받을 거니까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어차피 거주하게 하는 거는 무료니까 쭉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 그때 좀 일부 정산합시다만 해도 벌써 한 3, 4년 정도 재정 투입을 좀 늦출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야당 개정안 대비 조금 좀 예산을 좀 운용하는데 여유폭은 생길 수는 있다. 저는 뭐 이 선지원도 문제고 사실 뭐 정부안도 문제고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뭐 먼저 주냐 나중에 주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피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 재산을 막 날리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힘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논란이 계속 있고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둘 다 문제인데 오늘이죠.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또 대통령한테 갑니다. 근데 뭐 지금 분위기라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겠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정부안이 이제 다시 이제 국회로 갈 텐데 과연 거부권을 썼는데 정부안도 다 세법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을 막 임대차법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바꾸는 거를 야당에서 22대 국회가 해줄까라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속 거부권을 썼는데 우리 안대로 해주세요가 될까? 이거는 또 이제 정쟁으로 막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전쟁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이 사태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정부안 다 할 거 없이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뭐 문제 해결은 없어요. 그냥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는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 해주고 있죠. 전세 보증보험도 계속 해주죠.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거의 실종이 돼서 시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전세는 계속 높은 상태인데 보증으로 다 보호해주고 만약에 전세보다 막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지금 뭐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걸 또 보전을 해주고 근데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1주택 그 소중한 거를 빌라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 사겠습니까? 이런 거 괜히 하나 잘못 샀다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이런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 이쪽 시장은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해결은 얘기가 없어요. 그건 없고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밖에 없다. 요즘에 그 빌라가 지금 월세를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수준이다. 그래서 지방은 거의 80% 정도가 빌라는 월세로 다 바뀌었고요. 전국도 70.8%. 수도권은 이제 그래도 좀 집값이 좀 비싸니까 아직 그래도 전세를 사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거래량의 70%가 지금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 전세가 안 살아나겠죠? 이대로 가면. 그럼 전세가 없어지니까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집을 분양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빌라 산다고 2, 3억씩 돈 넣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이 안 되겠죠. 분양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빌라 쪽도 당연히 신규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들 그래도 좀 입지 좋은 것들 이런 데들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근데 다주택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매수해 줄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월세 받아가지고 세금 내가면서 버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거기 전세 사시는 분들은 시세가 막 계속 뭐 떨어지거나 막 지지부진하니까 나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보증되는 것만 찾으러 다니시고 그러면서 뭐 반전세나 월세 이런 쪽으로 막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비아파트라는 쪽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비아파트 쪽이 못 살아나면은 반대로 이제 아파트 쪽에 영향을 막 줍니다. 그래서 비아파트에서 전세를 막 살려고 아파트로 막 오니까 아파트 전세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고 그럼 전세 올라가면
그러면 매매가 올라가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규제하겠다는 정책이 나올 것인지 이것도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 다른 곳에서 터지는 거지 문제의 핵심은 원인 해결인데 이 원인 해결에 대해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될 것이다라는 게 또 저의 또 마지막 결론이라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떠들어봐야 사실 뭐 다들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요번에 우선 반창고 한번 붙이고 또 한 2년 정도 넘어간 다음에 그때 또 뭐 어딘가에서 터지면 또 하나 또 반창고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또 국회는 전세 사기 대책 때문에 또 한동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